자기 돌봄은 잠시도 생각이 끊이지 않는 내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달아나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고 순간순간 깨어있으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진짜 나를 인식하여 마침내 나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껴안기에 이르는 과정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은 나를 위한 자기 치유법, 자기 돌봄입니다. 지은이는 타라 브렉, 옮긴 사람은 이재석, 엮은이는 김선경, 펴낸 곳은 생각정원 출판사입니다. 저자인 타라 브렉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대표적인 불교 명상가입니다. 40년 넘게 마음챙김 명상을 위주로 수행하고 가르쳐 왔다고 하는데요.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불교 명상을 결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체적인 자기 사랑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외부가 아닌 나의 본성을 깨달음으로써 지속적인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돌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나, 상처와 절망 속에 울고 있는 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나, 그 모든 나를 스스로 보듬고 돌보는 능동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돌봄은 잠시도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내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달아나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4단계를 두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멈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기, 무엇 때문에 나는 불행한 것인가? 보듬기, 진정한 나는 고통에 흔들리지 않아. 껴안기, 그랬었구나.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일 뿐 받아들이자. 즉,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멈추고 그 순간에 갈등하는 자신을 관찰합니다. 그 관찰을 통해 진짜 나와 대면하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침내 타인과 세상을 깨닫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고요한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기 좋을 책입니다. 명상을 하듯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멈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마음의 필터, 판단을 멈춰라. 현존이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것일까? 물리적인 생존 여부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생활이 먼저다. 눈앞에 놓인 일상의 자질구레한 문제를 치우는 데 급급하다. 그래서 그 질문은 빨랫감 속에 깊숙이 파묻혀 버리고 만다. 살아있음에 대한 물음은 인생에서 누구나 몇 번쯤 스쳐간다. 만약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답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는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살아있음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늘 지나간 과거를 자책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깨어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그로 인한 감정들이 아닌
본래의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각이다. 살아있음, 현존을 위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일깨우는 데는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라는 질문이 도움이 된다. 여기서의 인식은 단순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의 느낌,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춥다, 덥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슬프다와 같은 몸의 느낌이다. 이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생각이라는 필터를 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자연스러운 현존의 두 번째 성질은 받아들임이다. 받아들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저항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드럽고 열린 자세로 삶을 깃털처럼 받아들이는 성질이다. 받아들임은 내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진 뒤 예라고 긍정하는 것이다. 인식과 허용, 이 두 가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쉽지 않다. 우리가 현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판단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내부에서 쉼없이 판단을 내리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정해왔다. 인간이 진화하는데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판단을 내리려는 습성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쁜 쪽을 선택하도록 해왔다. 나의 감정이 판단을 내리고 우리는 그 판단에 불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즉, 누가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했는가? 바로 생각이다. 내 마음이 쉬는 의자를 마련하라. 내 가슴에는 온갖 일을 일러 바치고 싶은 존재가 산다. 언젠가 영국의 한 단체에서 영국 땅의 고요한 곳을 찾아내 지도로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일부러 고요한 곳을 찾아내야 할 만큼 세상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요한 곳을 찾는다. 인적 없는 바닷가와 숲속, 한적한 오솔길 등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지칠 때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고요한 장소는 도피처다. 고요한 장소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그곳에서 안정과 평화를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 가슴 속에도 고요한 도피처가 있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 중엔 명상이 나의 도피처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곳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도착할 수 있다. 언제라도 가능하다. 화가 폭발하는 순간, 우울감으로 온몸이 가라앉는 순간, 어떤 불안감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출발할 수 있다. 나는 수련생들에게 여행을 다녀오는 기분으로 스스로 신성하다고 느끼는 공간에 자신을 데려가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넓은 바다를 떠올린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 정상, 잔물결이 일렁거리는 호수를 상상하기도 한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성당, 어릴 적 몰래 고요함을 즐기던 비밀의 장소, 정적으로 가득한 자동차 안 등 어떤 곳이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면 된다. 여행에 믿을 수 있는 동행자가 있으면 더욱 좋다.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줄 존재를 초대하는 것이다. 부처와 예수, 성모와 같은 영적인 존재,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부모님, 지혜로운 멘토들이 동행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이는 어릴 적에 꼭 껴안고 자던 강아지나 곰인형을 떠올리기도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돌봄, 친절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는 그런 좋은 존재가 없노라고 딱 잡아떼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베풀므로 생명을 이어왔다. 어떤 생명이든 절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을 인지한다면 그들에게 의지할 마음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무조건 환영하는 존재의 품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감각을 일깨우며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직접 돌볼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 나의 내면에서 가장 좋지 않은 부분, 피하고 싶었던 부분과 접촉할 용기를 갖게 된다. 어릴 때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쏜살같이 엄마에게 달려가 일러 바쳤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어느새 눈물은 그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내 가슴에 살고 있는 존재를 믿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무엇을 다만 느껴보겠다고 스스로 허락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삶을 좁고 재미없게 슬프게 만드는 잘못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라. 그때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그러한 느낌 속에서 당신은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했는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는가? 안전함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필요로 했던 그것들을 내가 초대한 사랑의 존재들에게 부탁해보라. 부탁인데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내가 안전하도록 지켜주세요. 사랑의 존재는 기꺼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 과정은 누군가 따뜻한 담요를 내 어깨에 덮어주는 것과 같다.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안전함, 편안함이다. 그리고 나의 상처와 두려움,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자리에서 나의 가장 아픈 곳에 사랑이 흘러드는 것을 상상하고 느껴보라. 파도는 바다의 속성일 뿐이다. 바다는 파도를 품어 안는다. 바다라는 나의 자각은 상처 입은 나, 두려움에 떠는 나, 겁 많은 나, 슬퍼하는 나를 품어 안는다. 사랑의 자각은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원이다. 주의할 점은 명상을 통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한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생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의 명상으로 사랑을 자각하며 진정한 피난처를 찾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잠든지도 몰랐어 하면서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인생의 시기와 상황에 모두 적합하게 맞는 명상을 디자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불변의 진실이라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돌보다. 우리는 참된 피난처에서 내 안의 사랑을 발견하고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여기서의 사랑은 자애다. 자는 사랑, 어머니라는 뜻이다. 자애는 사랑보다 깊은 사랑, 한량 없고 조건 없고 한계가 없는 어머니와 같은 순수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먼저 나에게 비추며 마음을 열게 하여 순간에 깨어 있도록 하는 모든 명상과 방법을 자애 명상, 메타 명상이라고 한다.
치료와 치유는 스스로에 대한 부모 역할을 다시 학습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치유 과정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았던 사랑과 이해를 느낄 수 있으며 그 사랑과 이해를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 쏟게 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삶을 고통스럽게 느낀다면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이자 작가인 레이첼 나오미 레베는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를 중력처럼 묶어놓은 법칙이 있다고 말한다. 그 법칙은 자신과 삶 전반에 대해 지니고 있는 자신만의 신념 혹은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부족하다는 느낌 역시 우리 내면을 묶어놓는 법칙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중력의 법칙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명상일 수도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과 관심일 수도 있다. 그 사랑, 즉 메타를 전해받은 이는 자신을 더 완벽하게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된다. 선이라는 잡지에서 한 여인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서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다. 그녀의 엄마는 어린 그녀에게 낯선 사람과 세균, 질병, 독극물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딸의 안전을 강박적으로 걱정한 것이라기엔 너무 지나칠 정도였다. 엄마는 딸이 잘못을 저지르면 하느님이 무시무시한 벌을 준다고 위협했으며 그것은 어린 그녀에게 밤잠을 못 이룰 만큼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사춘기 시절 그녀가 학교 담장을 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엄마는 크게 꾸중을 했다. 친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들은 그녀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나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다. 어떻게 너 같은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짧은 대화는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 말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그녀는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도저히 잊을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혹은 그래, 나는 엄마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곤 했다.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다. 치유하는데 무려 50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상처를 치유하게 된 계기는 아주 잠깐,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50년 만에 한순간에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놀라운 순간을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심리치료사에게 섭식장애에 대한 상담을 받았어요. 사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섭식장애를 알아왔어요. 이 나쁜 습관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설명하면서 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스스로 너무 한심해서 조롱하듯 말한 거죠. 그런데 치료사는 전혀 웃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매우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나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죠. 그때 내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제야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5살 때부터 나는 잠이 오지 않으면 부엌에서 몰래 빵과 치즈를 가져와 침대에서 먹었어요. 나는 어떤 천사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며 오른손으로는 빵을 먹고 왼손으로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죠. 나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자, 이제 잠을 자야지. 이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그러고 나면 조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해준 것은 심리치료사의
공감 어린 눈빛이었다. 당신의 아픔을 나도 느낍니다. 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스스로 자신을 조롱할 만큼 꼭꼭 닫아두었던 상처를 열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가 가상의 천사를 불러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모습을 기억해냈다. 그녀의 잘못된 식습관에는 이런 상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어린 소녀가 천사를 불러내었듯이 인간의 영혼은 사랑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려는 습성을 가졌다. 심리치료사는 그녀가 스스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느끼도록 했다. 자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했다. 그러자 그녀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그랬듯 상처 입은 자신을 어루만지고 보살피려는 마음이 생겨났다. 인간의 핵심적인 선함이 그녀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기 안의 사랑과 선함을 깨달은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한 번의 공감,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녀 내부를 깨우도록 작은 균열을 일으킨 것이다. 만들어진 타인과 영화 찍기를 그만두라. 사랑하는데 왜 미워할까?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는 여자아이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다. 아마도 입고 나온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아이는 블라우스의 주름을 잡아 뜯으며 말했다. 엄마, 이 옷 싫어요. 사람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엄마는 화가 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무도 네가 뭘 입었는지 관심이 없단다. 인간은 타인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원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이다. 살아남으려면 늘 바깥을 경계해야만 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한다.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나를 가둔다. 그것은 나를 작은 상자에 들어가도록 꼬깃꼬깃 접는 것과 같다. 작고 좁은 나를 진짜 나로 믿고 동일시할수록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와 같은 두려움은 커진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내가 원하고 가져야 할 것은 많아지므로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이것은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판단하고 분석한다. 하나의 전체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계속된다. 폴 뉴먼, 아니 미시간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다. 그녀는 종종 뉴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그곳은 영화배우 폴 뉴먼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녀는 운동을 마치고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카페에 들어갔다. 카페에는 한 남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폴 뉴먼이었다. 그녀는 한눈에 폴 뉴먼을 알아보았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눈이 마주치자 폴 뉴먼이 먼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애써 흥분을 감추고는 주문한 아이스크림과 잔돈을 건네받아 불이 나게 가게를 나왔다. 그런데 조금 걷다 보니 손에 잔돈만 있을 뿐 아이스크림이 없었다. 다시 가게로 들어가 점원에게 물었지만 분명히 아이스크림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어리둥절해 있는 찰나 폴 뉴먼이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 주머니에 넣으시더군요. 정신이 폴 뉴먼에게 몽땅 가 있으니 아이스크림을 잔돈으로 착각하고 주머니에 넣어버린 것이다. 우스운가. 우리도 폴 뉴먼에게 마음을 빼앗겨 아이스크림을 주머니에 넣어버린 일이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이야기에 빠져들든 우리는 자신의 모든 안테나, 촉수를 총동원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제한된 반응을 보인다는 뜻이다.
그것은 나의 깊은 곳에 자리한 진정한 본성이 아닌 표피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때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은 만들어진 타인이다. 나의 욕구 혹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차원적 인물이다. 눈앞에 실제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더 쉬워진 타인이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타인과 연극을 한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상상 속에는 자신감 부족과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무의식이 깔려 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 상대의 말과 행동, 몸짓, 태도 등 모든 것에 나의 주관적인 상상이 덧입혀져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 또 타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타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내가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타인으로 변한다. 실제 속에 살지 못하는 우리는 연극 무대 위에 가짜 배우가 되어 상대와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두려움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그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너무나 미운 사람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미워하게 된 이들은 한결같이 어떤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한다. 아버지는 내 생일에도 일을 하셨어요. 남편은 언제나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등 그로 인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는 늘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비난, 원한이 웅크리고 있다. 그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느낌, 실망하고 배신당했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거기에는 자신을 실망시킨 타인을 향한 분노도 섞여 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타인을 바라볼 때 나쁜 타인에 대한 생각에 갇혀 경계심을 보인다. 그것은 아주 경미한 수준의 만성적인 거리감으로 드러난다. 어렴풋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정도다. 예를 들면 내가 보낸 이메일에 답이 없는 경우 내 이메일에 답장도 않는군, 날 무시하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 상대가 바빠서 답을 할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이런 감정은 가족 사이에서도 흔하다. 아내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협조하지 않지? 내 편이 아닌 거야. 왜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걱정만 줄까? 엄마가 만만한 걸까? 나쁜 타인에 대해 갇혀있는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화를 내며 살아간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약한 부분을 헤아리기보다 상대를 비난하는 데 더 익숙하다. 문제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원망과 원한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만성적인 미움과 원한을 품은 채 살아가기도 한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를 반복해서 재생시키며 슬픔을 되새김질한다. 만들어진 타인에 갇히게 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는 믿음이다. 내가 어떻게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 내리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만난 누군가에 대해 우리가 저 사람은 불친절해 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그는 불친절한 사람일까? 그가 나를 향해 웃지 않았다는 것을 불친절한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가 불친절한 사람으로 낙인된 것은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불친절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더욱 늘어나기 마련이다. 만들어진 타인에 갇히게 되는 또 하나의 방식은 타인이 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불안감을 느끼고 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 상대가 나를 기분 좋게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비현실적인 타인, 만들어진 타인과 씨름하며 살아간다. 그 틈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진다. 용서는 천천히 피어나는 기다림의 꽃. 전 세계의 대학과 센터에는 70여 개의 용서 연구소가 있다. 용서라는 화두가 얼마나 뜨거운 주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용서의 연금술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타인과 적으로부터 분리가 아닌 함께라는 느낌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관한 과정이다. 억울한 사정으로 감옥에 갇힌 2명의 죄수가 있다. 한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물었다. 너를 잡아들인 사람을 용서했니? 그 죄수가 대답했다. 아니,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자 처음 질문을 던진 죄수가 말했다.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감옥에 있게 될 거야.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말이야. 세상에는 폭력과 지속적인 비난, 행동이 악순환한다. 위반과 비난, 그에 대한 방어, 그리고 다시 위반이 이어진다. 계속 돌고 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멈춰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다. 시애틀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용서는 갑자기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용서는 단 한 번으로 갑자기 모든 상황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매우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먼저 용서한 다음에 타인이나 혹은 그 일 자체에 대한 용서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용서는 나는 괜찮다는 자기 상처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긴 뒤에야 시작할 수 있다. 언젠가 용서에 관한 강의를 하던 중 한 여인이 화가 난 얼굴로 물었다.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엊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용서의 영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남편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나는 말했다. 남편을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그 대신 상처 입고 화가 난 당신 내면을 살펴보세요. 배신감과 수치스러움으로 상처 입은 내면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슬퍼하고 안심시키는 자기 연민이 이 상황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천천히 알려줄 것입니다. 관계로 인한 커다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상대를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무의식 안에 용서에 대한 압박감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내 안에서 충분히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반대쪽 강기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던 한 남자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감정적인 학대를 당했다. 그의 아버지는 대기업 중역으로 매우 고압적인 성격이었다. 남자는 어머니를 닮아 미술과 글쓰기를 좋아하는 예민한 감성을 지녔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아버지는 그깟 그림을 그려서 밥벌이나 하겠니? 계집애처럼 책상에서 조물락거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란 말이다 등 거친 말로 터뜨리곤 했다. 아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아버지의 험한 말은 계속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직 손자들을 통해서만 접촉했다. 어쩌다 둘만 있을 때면 서먹서먹한 분위기에 결국 화를 내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 그 뒤부터 아버지는 좋아하던 테니스도 그만두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다. 아버지는 외로움을 느끼며 힘들어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여동생의 말에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아버지 스스로 그런 삶을 만들어 오셨을 뿐이야. 아플 때 함께 해줄 친구 한 명도 사귀지 못하신 거잖아. 그러자 여동생이 말했다. 오빠,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면 안 돼? 지금 몸이 안 좋으시잖아.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동생의 말에 남자는 화를 냈다. 그가 가진 분노의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다. 아버지는 결코 당신이 나에게 준 괴로움에 대해 알지 못할 거야. 아버지는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명상 수련회에서 만났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와 부당함에 관한 이야기는 한쪽에 잠시 미뤄두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시겠어요? 그러자 그의 꾹 담은 입술이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느낀 것은 슬픔이었다. 그는 다정한 아버지, 격려하는 아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를 원했다. 그 욕구를 채우지 못했기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에게 그 분노를 그대로 느껴보라고 했다. 피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년을 떠올렸다. 소년의 연약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래, 그때 참 힘들었지. 이젠 괜찮아. 슬픔을 느낄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했다. 자기 연민의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거친 분노가 부드러운 자기 연민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아버지를 예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에게 이제 아버지는 예전처럼 만들어진 타인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버지 또한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할아버지 때문에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아버지도 자신처럼 스스로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또 할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앞날을 헤쳐오느라 아버지는 너무나 바빴으며 자신이 그랬듯 자녀에게 강하게 자라기를 바랐다는 걸 알았다. 서로의 이면, 상처를 보게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졌고 자연스레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팽팽했던 관계가 느슨해졌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또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하루는 아버지의 침대맡에서 신문을 읽어주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만두게 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다. 얘야,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아버지는 울고 있었다. 아들은 몹시 당황했다. 아버지는 목맨 소리로 띄엄띄엄 말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를 거다. 아버지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들이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여주었기에 가능했다. 아버지를 향해 꼭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 아버지는 비로소 안전한 마음으로 아들의 가슴에 들어서서 자신의 사랑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로를 향한 비난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 우리를 연결하는 선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상대를 내 마음으로 불러들이고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행동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